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고영건, 김진영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품격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인표 씨, 장동민 씨, 송혜 선생님이 얽힌 재미있는 사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요, 단순히 삶에 만족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갖춰야 할 조건은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빅 온바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빅 온바사란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대했던 것을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002년에 휘테커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엄청난 고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의 당첨 금액은요, 무려 3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당첨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도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자였던 휘테커는요, 당첨금의 10%를 교회에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흥청망청 썼으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연루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무려 460건에 달하는 소송 사건에 연루되었고요. 도난 사건도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결국 복권 당첨 후 5년 만에 사실상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슬픈 것은요, 사랑했던 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휘테커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그 일은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복권 당첨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이 삶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후 몇 달이 지나면요, 당첨자들이 처음에 맛봤던 행복감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점은 반대로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점차 그러한 사건이 초래한 변화에 익숙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지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행복해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일은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고차적인 욕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갑부 중 하나인 드림웍스 회장 데이비드 게페는요, 행복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며 대신에 화목한 가정, 일에서의 성취, 사회적인 헌신 등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는 있을지라도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한다면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랑, 자존감, 자아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일상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일상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의 기초에 생활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요, 자신감 착각의 위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세 가지 있다.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요. 넷째는 마음 읽기의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감 착각과 같은 일상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마음 읽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 읽기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각, 느낌, 욕구,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안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읽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얻지 못할 것을 원하는 것과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비극의 이면에서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 바로 일상의 착각과 빅 옴바사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관리하는 메타 인지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삶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행복과 관계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득 수준, 자녀가 있는 것, 지능, 외모의 매력도입니다. 또 행복과 중간 수준으로 관계된 요인들이 있는데요. 친구가 많은 것,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종교 활동,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신체적 건강, 성실성, 외향적 성격, 자기 통제력입니다. 또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감사, 낙관성, 직업이나 취미에서의 몰입의 경험, 친밀한 관계와 사랑, 자존감 및 자아, 효능감, 유머, 용서, 봉사입니다. 상식적인 시각과는 다르게요. 행복, 지혜, 그리고 낙관성은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대상을 상황에 따라 초점을 달리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인데요. 비유하자면요, 동일한 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그리고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거나 지혜롭지 않은 낙관성 또는 지혜롭지 않거나 낙관적이지 않은 행복한 삶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존재하더라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과 지혜 그리고 낙관성 이 세 가지가 별개의 현상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것은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선택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설명 방식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데 유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낙천성과 낙관성은요, 다릅니다. 낙천성과 낙관성 모두 세상을 즐겁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특성을 뜻하지만요,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낙천성은 타고나는 기질에 해당되는 반면에요, 낙관성은 학습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낙관성을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둘째, 낙천성은 지혜와 무관한 반면에 낙관성은 반드시 지혜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혜롭지 않은 형태의 낙관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지혜롭지 않은 형태의 낙천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낙관성의 심리학적 정의는요, 좋은 일은 최대로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최소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조직화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상 낙관적이기만 하면 삶에서 좋은 일은 더 많이 일어나는 동시에 나쁜 일은 더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점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낙관성의 핵심 포인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다음에서 알려드리는 보기 항목 A와 B 중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할 때 좋은 일은 더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더 적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들려드리는 문항 중에서 A와 B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또는 애인의 제안으로 멋진 곳에서 주말을 보냈다. A. 그 친구 A는 평소에 멋진 곳을 찾아다니기를 즐긴다. B. 그 친구 A는 며칠간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누군가의 제안으로 멋진 곳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요, 필요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그러한 믿음이 참일 때, 즉, 보기 B에 비해서 늘 그렇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이 참일 때, 보기 A가 멋진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A와 B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또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A. 내가 최고의 직원,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B. 내가 중요한 과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나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보기 B처럼 내가 이번 과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러한 믿음이 참일 때에 비해 보기 A가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이 참일 때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낙관성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장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장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실제로 장점을 갖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장점의 가치를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낙관적인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은 최대로, 안 좋은 일은 최소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요, 비관적인 사람보다 좋은 일은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나쁜 일은 더 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낙관성이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조직화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요, 바로 낙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후회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전체 후회의 총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10년간의 후회 횟수가 나머지 90년에 걸쳐서 후회하게 될 횟수와 같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향점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후회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낙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혹여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일지라도 낙관성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다가 원래 하차해야 하는 역을 지나쳐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짜증나.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였다면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당분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낙관성 훈련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다음에 뒤이어 조금만 더 낙관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방심하다 보니 실수했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야지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낙관성 훈련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자연스러운 반응이 처음보다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뒤이어 덧붙이는 낙관적인 해석 역시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혜 선생님을 포함한 세대별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각 연령대별 출연자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60대 출연자가 옛날 같으면 우린 죽을 나이야 라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자 70대 출연자는 제일 무서운 건 방송국에서 배역을 안 줄까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0대 출연자는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보내나, 시간은 많고 이거를 어디 가서 보내나, 갈 곳이 없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한 출연자가 송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민이 있나요? 그러자 송혜 선생님은 나는 희망이 있지. 지금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라고 답해 출연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관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이 사랑을 통해서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긍정적 경험은요, 오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값진 긍정적 경험은요,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 등을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을 말한다면요, 이런 경험들 외에도 재미와 안락감 등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미와 안락함과 같은 가치를 사랑과 믿음 등 최상위 가치만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순교자처럼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어도 재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중 어떤 것도 나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 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최상위 긍정 경험들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 역시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담아내는 심리적 동화 과정, 즉 관계를 내재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동화의 세계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알려드리는 선물의 기술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점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래 선물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순간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지 않으셨나요?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런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명백히 선물을 받는 상황은 좋은 일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낙관적인 행동이란 선물을 받았을 때 가능한 한 유사한 상황에서 선물을 더 많이 받는데 유리한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물을 받았을 때 마치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았다는 듯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평생에 걸쳐 선물을 적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요, 선물을 받으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선물을 또다시 들고 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끔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생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직장 등 공적인 영역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받은 선물만을 집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거래처에서 보낸 명절 선물은 제외하고서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사생활 영역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선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과 사랑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빈익빈과 부익부, 즉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이 살게 되고 가진 사람은 더욱더 많이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는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셋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다시 더 많이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했을 때 선물 잘 받는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의 후반부에 관례대로 프로그램 MC들이 송혜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송혜 선생님은요,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포장을 풀었습니다. 선물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즉각적으로 감탄하면서, 야, 너무 예쁘다. 가만히 있어 보자. 사이즈를 봐야겠다. 그래, 그래. 야, 이거 맞췄네. 245. 이 모습을 본 MC들은 기뻐하면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송혜 선생님의 기뻐하는 모습에 웃으면서 밝은 색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희 선생님은 점점 푸르르라고 라고 만족해 하면서 대답했고 MC들은 웃으면서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파란색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 후 송희 선생님은요 곧바로 신발을 신고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얼마나 좋아 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재동 씨는요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지에 이렇게 신으시니까 색상이 제주 푸른 바다의 감귤나무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송혜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내가 야 좋다. 따먹지 마러잉 라고 대받았고 그 말에 촬영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MC들이 송혜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한 지 불과 50초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출연진들 사이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을 잘 받는 기술입니다. 선물을 잘 받는 기술은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즐거워서 자꾸만 더 주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을 안 받는 동시에 안 주는 유형이고요. 둘째는 선물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유형이고요. 셋째는 선물을 주기만 하고 안 받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잘 주는 동시에 잘 받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즉 선물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유형이 도덕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요.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 번째 유형의 실제 결과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불편해하면 결과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마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몇 배 이상 되돌려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만 하다면요, 선물처럼 좋은 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유형 중 좋은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은 네 번째 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물과 관련해서 가장 행복해지는데
유리한 유형은요, 선물을 잘 주는 동시에 잘 받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요,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행복의 품격을 키워서 365일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